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46살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잠시 그의 가정을 좀 살펴보면 과거 수원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9살 연하의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해요. 2014년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단란한 새 가족을 이루게 되죠.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성실한 가장입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도요, 저녁과 또 주말에 따로 배달 일을 했고 월 4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내 또한 인근에서 천연 비누와 로션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했는데 지역 소식지에 실릴 정도로 꽤 잘 운영되고 있었죠. 손재주도 좋아서 관련 자격증이 20개나 됐습니다. 부부의 이런 부지런한 생활력 덕분에 지인들은 아유 살림꾼 커플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1년 5월 26일 아침 6시 남편 A씨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어서 바로 나갈게. 급하게 나가려는 남편에게 아내 B씨가 서둘러 미숫가루에 꿀과 우유를 섞은 음료 그리고 햄버거를 건넸죠. 남편은 허둥지둥 이걸 먹으면서 집을 나서는데요. 그가 회사에 도착하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몸 상태가 영 이상합니다. 가슴과 아랫배가 쿡쿡 쑤시는 게 급체한 느낌이에요. 아까 보니까 꿀 유통기한이 좀 지나 있던데 그게 상했나? 그는 5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고 급기야 구토도 합니다. 너무 많이 토해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잠시 정신을 차린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내가 지금 이렇다 상태를 알려주는데 아내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죠. 여보, 그거 몰라? 꿀은 유통기한 없어. 평생 먹어도 되는 거야. 아, 혹시 햄버거 패티가 이상했나? 아유, 소화제 하나 사 먹어. A씨는 아내의 말대로 저녁 퇴근길에 소화제를 사들고 집에 옵니다. 그때까지도 속이 좀 좋지 않아서 저녁도 거르게 돼요. 그러다 밤 8시쯤 되니까 좀 진정이 되었고 아내가 끓여준 흰 죽을 반 그릇 정도 비우게 됩니다. 그러다 2시간여가 지난 밤 10시 또다시 복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막 이마에서 식은땀도 나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못 참겠어. 119 좀 불러줘. 잠시 후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거기서도 여러 번 구토를 해요.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좀 살 것 같았죠. 그렇게 27일 새벽 1시 반, A씨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합니다. 당시 아내도 남편 따라서 응급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잠들기 전 찬물을 한 잔 건넨 후 곧이어 자신도 잠에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 20분, 아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집안 상태가 엉망입니다. 거실과 신발장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이 있었는데 이게 봉채에 뜯겨져 있고요. 분리수거 쓰레기가 다 쓰러져 있어요. 무슨 일이야? 놀라던 그때 현관에 쓰러진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닝 셔츠만 걸친 채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거기서 뭐해? 들어가서 자. 남편을 흔들었지만 전혀 미동이 없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코에 손을 대보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내는 부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남편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새벽 2시 반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지 5시간이나 지난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내와 아들은 너무도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겁니다. 얼마 후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아내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그랬는지 좀 감정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초연해 보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경찰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합니다.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어요.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죠. 그런 그가
급체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이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유가족에게 부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내도 기꺼이 동의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개월 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체가 아니고 니코틴 중독이었어요. 혈중 니코틴 농도가 2.49, 치사량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한 담배 20개 피를 한 번에 피워야 가능한 양이라고 해요. 이 정도의 니코틴이 몸에 들어갈 경우 근육 마비, 부정맥, 급기야 심정지를 일으키죠. 그런데요, A씨는 아내가 아들을 임신한 직후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평소에도 피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몸에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니코틴이 주입된 경로는 단 하나뿐이에요. 경구투여. 그러니까 입으로 마셨다는 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복통과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데 이게 A씨가 사망 전에 겪은 증상과 매우 동일하죠. 결정적으로 A씨의 위에서 흰죽 그리고 물과 함께 니코틴 성분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화를 했고 수사에 착수해요. 가장 먼저는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갔죠.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이미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게 더 정확히는 남편이 사망하고 불과 10일 만에 이 집을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서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새로운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알고 보니 아내 B씨는 3년 전인 2018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그녀가 운영하던 공방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미 3차례나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있을 때도 계속 내연남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3일간 내연남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 법당까지도 동행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이삿짐을 꾸린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죠.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서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게 돼요. 그때까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거죠. 자,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사를 싹 가면서 짐을 다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색을 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현장 사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B씨, 아내가 새로 이사간 집에 어떤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색을 요청하는데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있는 액상 니코틴과 전자담배가 발견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특이점이 뭐냐면 직원한테 니코틴 농도를 좀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그치만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원도 원액 5방울 정도를 첨가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니코틴으로 사망했는데 아내가 니코틴을 구입한 정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곧장 아내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울함을 주장해요. 경찰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남편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는 주장이었죠. 이게 신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의 차 안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면 그런 금연치료제도 할 필요가 없었을 테잖아요. 또 아들 또한 몰래 담배를 피는 아빠를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 A씨의 핸드폰에 수상한 검색 기록이 남아있는데 전자담배, 니코틴, 그리고 자살보험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보니까요. 실제로 A씨가 2개월 전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성실한 가장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던 걸까요? 주변에서 모두 칭찬하던 그 좋은 평과 달리 이 부부의 현실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 부분 아내의 책임이었죠. 결혼 직후 남편은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줬어요. 아파트 전세 대출로 8,7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갚겠다면서 남편은 한 달에 용돈 30만 원만 받고 생활을 했죠. 그러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가 다단계에 빠지면서 물건을 사들였고 빚이 늘어만 가요. 여기에 더해 코로나가 오면서 공방이 제대로 된 매출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몰랐지만 아내 B 씨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연남의 생활비와 여행비까지 여태 남편의 월급에서 다 끌어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죠. 급기야 2020년 4월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도 못 내요. 대출금 이자 늘어나고 신용카드도 연체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런 경제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려요. 이때까지도 불륜 사실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야간 알바까지 나가면서 이 채무를 변제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내역서를 딱 봤는데 어라? 왜 빚이 줄질 않지? 아니 오히려 이자가 늘었네? 아내가 추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너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추궁을 해요. 그리고 그러던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참담한 배신감이 들었고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끝내 힘들어하던 그가 목숨을 버리려는 시도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내 B 씨가 설명해준 두 사람의 그 위태로운 관계인데요. 경찰은 이걸 듣고 생각이 좀 달랐어요. 남편 A 씨는 가정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특히나 아들한테 각별했어요. 39살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 더 아꼈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면서 술도 끊고 매일같이 운동했고요. 그런데요. A씨가 사망한 날은 아들의 생일 3일 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날 퇴원할 때도 아들과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아파서 미안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A씨가 정말 아내 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경찰은 아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추정합니다. 남편 죽으면 보험금과 부동산, 예금까지 다 상속받을 수 있고 또 내연남과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아내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 그건 8년 전에 시어머니가 가입을 했는데 이 조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내는 애초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남편이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부검도 내가 선뜻 동의하지 않았냐. 거기에 날짜 계산을 해보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 남편이 죽은 지 2달이 지나서였다. 나는 그 사이에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목적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거냐 라는 주장인 거죠. 사실 막말로 금액으로 따진다면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따박따박 벌어오는 쪽이 더 이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찰과 아내의 입장이 팽배하게 맞섰고 그 대립은 법정으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파기환송을 거쳐서 무려 5차례에 걸친 법정 공판이 펼쳐져요. 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들의 주장은 아내가 미숫가루, 흰죽 그리고 찬물에 니코틴을 주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사망 전날 아침부터 복통, 설사, 구토에 시달렸잖아요. 이게 이제 니코틴의 대표적인 중독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섭취한 음식과 물은 모두 아내가 건넸어요. 게다가 밤 10시에 복통이 다시 악화됐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침에 미숫가루에 니코틴을 넣어서 줬는데 남편이 죽지 않았고 2차로 또 집에 왔을 때 흰죽을 줬는데 거기다 니코틴을 넣었지만 또 이제 남편이 더
이제 증상이 악화된 거죠. 이렇게 경찰이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남편이 잠들기 전에 건넨 찬물에다가 니코틴을 섞어서 마시게 하면서 그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본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A씨가 사망 전날 미숫가루 급체에 대해 검색한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했다면 미숫가루 급체에 대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뭐 니코틴을 마신 거일 테니까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뜯겨진 커튼 그리고 몸에 남은 타박상으로 봤을 때 그는 죽기 전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극단적 선택이다 라고 한다면요. 최소한 주변에 니코틴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자, 그러면 아내 쪽 변호사는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우선 피해자 몸에서 부검에서 나온 니코틴, 그 양을 계산하면 137g입니다. 액상 니코틴에 함유된 양을 감안하면 137g이라는 건 최소 56병에서 최대 150병 정도를 마셔야 돼요. 근데 이만큼의 양을 아내가 몰래 음식에 넣어서 먹였다? 이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에다가 니코틴 넣어서 살해했다고 판단을 했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 이제 항소심이 열리는데 여기에 쟁점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니코틴을 복용했는가 이거예요. 검찰은 그 미숫가루, 흰죽, 물에다가 니코틴 섞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남편은 응급실에 그날 갔다 왔잖아요. 물을 마셨고 1시간 후에 사망했어요. 그 추정 시간을 봤을 때요. 위에서 발견된 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으니까 물과 니코틴을 함께 마신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었던 미숫가루, 저녁 8시에 먹었던 흰죽, 여기에 니코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녁 먹고 응급실 갔잖아요. 혹시 거기서 혈액 검사를 받았다면 그 안에 결과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지났고 그대로 폐기되고 맙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게 된 거죠. 아내 변호사 측은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날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인 건 단순 식중독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사건 당일 남편은 저녁 8시에 흰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밤 11시에 응급실에 갔어요. 보통 니코틴이요. 복용한 지 15분에서 1시간까지 그 초기 증상, 복통, 구토, 오한, 혈압 상승, 빠른 맥박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좀 증상이 달라진대요. 설사,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그러니까 이걸 후기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A씨를 진료했던 응급실 의사는 그의 맥박이 빨랐고 간 수치와 혈압이 정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의 주장대로 흰 죽에 니코틴이 있었다면 3시간 지나서 응급실 갔잖아요. 이때 저혈압이 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맥박이 빨랐다. 이건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고 앞서 경찰이 내세운 미숫가루 흰죽에 니코틴을 탔다라는 주장은 기각해요. 그러니까 물에 니코틴을 타서 살해한 것만 인정한 거죠. 그렇게 징역 30년으로 줄게 되고요. 2심까지도 살인죄는 쭉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반전이 벌어졌죠. 남편의 부검 결과는 치사량에 달하는 니코틴이 검출되었다는 의미일 뿐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다시 재판해 하고 파기환송이 내려진 겁니다. 얼마 후에 환송심이 이어졌죠. 여기서 변호사 측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현장 사진 하나를 제출해요. 이걸 보니까
A씨의 책상 위에 물컵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3분의 1 정도만 마셨더라고요. 즉 아내가 건넨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아내의 액상 니코틴, 이제 검찰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적합니다. 사용된 건, 그러니까 아내의 액상 니코틴이 사용된 건 10ml예요. 근데 부검에서는 137g 나왔잖아요. 이게 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니코틴에만 주목하느라고 다른 성분 비교를 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액상 니코틴에는 니코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셨다면 혈액에 다른 화학 물질도 남아 있어야죠. 근데 경찰이 이걸 간과하고 그 어떤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처음부터 주장해오던 액상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가 미약해진 거예요. 자, 게다가 사건 직후 아내의 행적도 화두에 올라요. 자발적으로 경찰과 119에 신고했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남편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을 치우지 않았어요. 또한 만약에 이게 범죄에 사용됐다면 액상 니코틴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독극물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된 거죠. 게다가요, 또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많은 양의 니코틴을, 몸에서 나온 니코틴을 아내가 몰래 먹이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순수 니코틴이 아닌 이상 여기서 특유의 막 역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걸 엔간해서 마시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재판부는 아내 B씨에게 무죄를 판결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명의 도용해서 대출 받았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이건 인정이 되면서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이끈 그 니코틴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어떻게 마셨는지는 여전히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오늘 사건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좀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법정 공방도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 게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좀 찜찜함이 남죠. 그는 정말 아들의 생일을 3일 남겨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스스로 떠난 걸까요? 많은 의문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4월 22일 밤 11시 상조회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살던 40대 여성 송 씨였는데 자신의 남편이 방금 사망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그 장례 지도사한테 다짜고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냐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때 지도사는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112나 119에 신고부터 하고 조사를 받아야 장례가 가능하다라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송 씨는 어딘가 안절부절하는 듯 했고 이유 마지못해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게 되죠. 숨진 이는 50대 남성 오 씨입니다. 그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저녁 부부와 딸은 함께 외식을 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CCTV 속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어 있죠. 집에 온 남편은 먼저 들어가 자겠다며 방으로 향했고 그로부터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가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숨을 쉬지 않고 몸이 굳어있는 남편을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말 그대로 급사로 보였죠. 시신을 살펴보니까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 씨는 평소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조차 전혀 없던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방에서 사망을 하죠? 혹시 심장마비는 아니었을까요? 담당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 입에 거품을 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동공만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부검을 하지 않으면 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검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한편 경찰 또한 강력하게 부검을 권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송 씨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남편이 사망을 한 후에 그녀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이 상조회사였습니다. 이상하죠? 이후에 경찰과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통화를 하느라고 자리를 피했던 모습이 수상쩍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병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정도로 난리를 쳐가면서 부검을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점이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송 씨가 말하길 부검으로 내 남편을 2번 죽일 셈이냐? 부검까지 했는데 타살 증거가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면서 정말 불같이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인이 원인 모르게 죽었다면 당연히 가족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송 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범위를 분명 벗어나 보였습니다. 경찰로서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면서 결국 오 씨의 시신을 국가수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던 오 씨. 지난 3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니코틴 검사에서도 단 한 번의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그의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량이었고요. 게다가 수면제 졸피뎀 농도도 과한 수치로 검출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해보면 누군가가 오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체내에 니코틴을 주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닐까요? 일단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아내 송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검 결과를 기다리던 그 한 달 사이에 송 씨가 계속해서 수상한 행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검이 끝난 남편의 시신을 인도받은 직후에 제대로 빈소조차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을 바로 화장해버려요. 마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다급한 행동으로 보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의 회사나 지인들한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화장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대충 연락을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상했던 건 상속의 절차였는데 두 사람은 사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2011년부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 씨는 초혼이었고 송 씨는 재혼이었는데 막상 혼인신고는 2016년 2월 말에야 이루어진 게 밝혀지죠. 자, 그렇다면 오 씨가 사망하기 불과 2달 전까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혼인신고 바로 다음 날에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동거를 시작했던 2011년부터 6년 동안이나 미뤄졌던 혼인신고. 그런데 2달 만에 사망했다? 물론 모든 것은 송 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럽지만 단순히 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정황이죠. 그런데 추가 조사 결과 이 혼인신고 자체가 아예 오 씨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아내 송 씨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혼인신고 그 서류에 필적 감정을 해봤더니 남편 이름 서명이 오 씨의 필체가 아닌 송 씨의 필체로 사인됐던 거죠. 게다가 여기서 밝혀진 엄청난 사실이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뜬금없게도 오 씨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던 겁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송 씨는 열흘 만에 오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속하죠. 부동산, 차, 심지어 집에 있던 가구까지 모조리 팔아버렸고요. 총 여기서 10억 원 정도를 챙긴 후에 오 씨의 계좌를 해지해서 2억 2천만 원의 예금을 받았고요. 오 씨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퇴직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아냅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 오 씨의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수령하려고 보험사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절 때문에 수령엔 실패합니다. 마치 모든 걸 준비한 듯 정말 빠르게 진행된 유산 가로치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송 씨와 함께했던 동행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내연남 황 씨였죠.
오 씨가 남긴 유산 중 1억 원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그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있었던 이름도 바로 황 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되는 와중에 보니 두 사람은 2014년 마카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송 씨는 여행객이었고 황 씨는 여행 가이드로 만나게 되는데 그 관계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불륜으로 이어지게 되죠. 남자 황 씨는 잠시 가이드 일을 했을 뿐인데 별다른 직업도 없고 게다가 도박 중독자였고요. 이미 마카오와 강원랜드에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사랑에 빠진 송 씨는 그런 황 씨를 위해 이 자신의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어줬고요. 오 씨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나머지 주 5일을 황 씨와 함께 지내게 되죠. 이 사실은 같이 동거하고 있던 그 송 씨의 딸도 알고 있었고 이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둘의 내연 관계가 밝혀진 후에 경찰은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의 사망 5일 전에 그가 니코틴 살인 방법, 니코틴 치사량, 장례 절차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걸 밝혀내요. 의심스럽죠. 게다가 황 씨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미국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고 그거 도착 배송지가 송 씨의 집이라는 부분도 확인됩니다. 정황상 이 두 사람이 불륜에 빠져서 오 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니코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아니다. 우리는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니코틴을 구매한 거다. 우리는 내연 관계도 아닌 그냥 파트너다. 라면서 뻔한 거짓말로 변명을 이어갑니다. 사건은 이후 강력팀에 배당이 되었고 4개월간 이어진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8월 12일 송 씨와 황 씨는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제 끝난 줄 아셨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망 원인이 니코틴이에요. 살해 도구였겠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오 씨한테 이걸 주입했느냐 하는 방법이 도저히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송 씨와 황 씨는 당연히 입을 굳게 다물었고요. 현재로서 경찰은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소 후에도 이 살해 방법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들은 그대로 무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 씨의 시신에서 주사를 맞은 흔적이나 패치가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 주사가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요? 혹시 잠든 오 씨의 호흡기에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넣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니코틴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음식물에 섞어서 먹인 건 아닐까요? 니코틴은 맛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오 씨가 이걸 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니코틴을 몸속에 넣었던 걸까요? 이게 핵심인데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했죠. 고농도의 니코틴을 먹은 개가 섭취 후에 2, 3분 만에 경련을 일으켰고 바로 사망한 것입니다. 즉 고농도 니코틴은 구토나 이런 거부 증상 없이 바로 한 인간을 심장마비처럼 만들어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재판부는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송 씨와 황 씨 두 사람은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남양주 니코틴 사건, 이건 한국 최초로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가져오게 돼요. 먼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당연히 니코틴이 살해도구로 인지된 이상 일반인의 구매를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모방범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2017년 오사카에서 발생한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세중. 그는 이 사건을 여러 차례 검색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아내를 살해합니다.
심지어 아예 일본 현지에서 시신을 화장해버려서 부검까지 완벽하게 차단했고 그리고 나서 귀국을 해요. 이 사건은 정말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뻔했죠. 제가 토요미스테리에서 그 범인의 살인 일기장 스토리를 공개했었는데요. 정말 다시 보시면 여전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남양주 사건으로 돌아와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송 씨와 황 씨. 하지만 의심스러운 행각을 눈치챈 경찰의 끈질긴 부검 요구 끝에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인이 정확하지 않은 사망사고가 있더라도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부검을 해라라고 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지병을 오래 앓고 있던 이의 사망이 아닌 경우, 급사를 당했는데 상조회사에 바로 전화하는 아내,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겠죠. 이 사건은 부검 결과가 범인 검거와 수사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범인들이 앞으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범죄학에서 부검의 역량이 더 발휘할 시대가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